사실 우리는 이제 와인 하면 다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 특히 이제 한국이 특히 이제 이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한국에서 저평가되거나 아니면 실제 분량도 굉장히 많이 수입하지 않고 뭐 수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화이트 와인이 이렇게 비싸? 뭐 화이트 와인은 뭐 어디 뭐 그냥 어디 가서 포나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굉장히 비싼 와인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화이트 와인은 뭐 그냥 싸구려 와인이다 이런 근데 이게 다 이 마트가 만들어 놓은 폐해예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이제 화이트 와인 싼 거밖에 안 파니까 여러분 아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화이트 와인 10만 원짜리 이상 깔려 있는 거 구경하기 힘듭니다. 왜? 아무도 안 사니까. 다 뭐 9천 원, 만 원, 뭐 이런 와인들만 쫙 깔아놓고 있으니까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테이블 와인이라는 말을 쓰죠. 뱅드 더블이라고 하는 이제 이 테이블 와인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테이블을 해서 먹는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테이블이 무슨 테이블? 식탁이 식탁.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와인은 본래 식량이었어요. 식량. 그러니까 테이블에 올리는데 사실은 어느 틈인가 주류로 독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식탁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이트 와인을 굉장히 유포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식하고는 불행하게도 레드 와인이 한국이나 일본의 음식과 레드 와인은 잘 맞지 않습니다. 중국 음식하고는 잘 맞아요. 근데 레드 와인은 유기산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발효 재료들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 특히 간장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레드 와인하고는 지옥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간장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레드 와인을 마시면 입안에서 상한 냄새가 납니다. 입안이 하수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서양에서 이제 간장이라는 걸 쓰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화이트 와인은 좀 달라요.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는 유기산이 없거나 아주 작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음식과 한국이나 일본의 음식과 대부분의 경우 완벽하지는 않아도 놀랄만한 매칭을 보여줍니다. 하다못해 우리 뭐 식탁에서 먹는 반찬들 있잖아요. 뭐 나물이라든지 뭐 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화이트 와인은 언제 어디서나 다 어울려요. 마치 코카콜라 선전 문구처럼 이 대충 다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일본 음식하고는 환상적이죠. 일본 음식은 이제 생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와인하고는 거의 지옥인데 여러분 한번 고등어 조림과 레드 와인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자기에게 나 약간 매조 본능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살아 있음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등어 조림조차도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 그럴듯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이. 그래서 우리는 흔히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을 먹기 전에 일종의 식전주라든지 그러니까 아페리티프 식전주라든지 아니면 라이트한 음식을 그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중에서도요 가벼운 고기
예를 들어서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살코기 이런 것은 맛이 가볍잖아요. 이런 가벼운 고기들을 먹을 때도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꼭 화이트 와인은 생선 요리, 레드 와인은 뭐 고기 요리 이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제 화이트 와인을 그 사랑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여름이 습도가 딴 나라의 여름에 비해서 습도가 높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산미가 굉장히 청량감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좋은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요, 진짜 정말 뭐랄까, 커스트 퍼포먼스, 가성 대비 성능비가 전 제일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물론 화이트 와인에도 삼총사를 쓴 그 알렉산더 뒤마가 한 말처럼 모든 사람은 모자를 벗어야 한다라는 몽라시아 같은 뭐 기백만 원짜리 화이트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평생 가봐야 한번 구경도 못해. 그냥 잊어 그런 거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10만 원대 정도면요. 10만 원대 정도면 톱 클래스의 화이트 와인을 마실 수가 있어요. 레드 와인으로 10만 원대는 좀 애매하거든. 애매하지만 화이트 와인에서 10만 원 되면요. 거의 톱 클래스의 화이트 와인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레드 와인보다 더 풍요롭고 다양한 맛이 있어요. 아주 드라이한 맛에서 아주 스윗한 맛까지. 촘촘히 굉장히 다른 그 정말 공작새와 같은 다양한 맛을 누릴 수가 있는 세계가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리고 특히 약간 스윗한 쪽의 화이트 와인은, 근데 레드 와인은 스윗한 레드 와인은 상상할 수가 없죠. 있더라도 완전 싸구려거나 진로 소주거나 진로 포도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화이트 와인은 스윗할수록 졸라리 비쌉니다. 여기서 스윗한 건 그냥 단순히 설탕을 넣은 단맛이 아니라 정말 가장 고품이 아닌 인간의 역사가 추구해온 가장 높은 단위의 단맛이에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화이트 와인을 잘 알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레드 와인은 비쌀수록 무겁고 독하고 강해요. 그래서 야, 나 정말 오늘 저 여자를 꼬시려고 100만 원짜리 와인을 준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야 이거. 근데 화이트 와인은 정말 자금용으로는 최상이에요. 술을 못 먹는 여자분들도 너무너무 쉽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자극을 걸 때도 똑같이 통용됩니다. 남자들이라고 단 걸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가장 저비용으로 온갖 가오를 잡으면서 사기칠 수 있는 와인. 이것이 또한 화이트 와인의 세계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어떤 와인 책에도 이런 말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참 아주 사람들이 화이트 와인을 잘 모를 때 제가 그 화이트 와인으로 많은 작업을 성공시킨 이 얼굴로 그것이 이제 바로 또 이 화이트 와인의 세계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화이트 와인의 모든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이 인류의 예술사 속의 와인인데요.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이 제목만으로 그냥 한 반년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많은 뭐 우리의 이제 고대 벽화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와인이 등장하는 예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또 와인을 주제로 삼거나 아니면
와인 그 자체를 가지고 탐닉한 작가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보들레르 같은 시인입니다. 이제 보들레르의 와인에 대한 그 애정은 집착이라고 할 만큼 대단해서 이제 정말 그 와인의 역사를 다룰 때는 꼭 보들레르가 한 장을 차지하는 정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당연히 이제 무대극이나 서사극에 있어서 와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특히 음악가들 역시 음악가들이나 문필가들에게 와인은 뭐 사실상 어떤 예술적 영감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와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베토벤의 마지막 죽기 직전 마지막 말, 그 유언 아닌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한 말. 베토벤이 임종할 때 한 말이 뭐냐면요. 뭐 폼나는 말이 뭐해서 뭐 괴테의 임종 때의 말은 보다 좀 더 빛을 점점 시야가 어두워져 가니까 좀 더 빛을 이게 괴테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베토벤의 마지막 말은 뭔지 아세요? 너무 늦었다입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와인을 주문했는데 와인이 도착을 아직 안 했어. 그 맛을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자기 지금 숨이 넘어가. 그게 너무 아까워. 좀 생긴 베토벤은 그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모차르트의 작품 안에는 와인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정말 모차르트의 와인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꼭 여러분께 맛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모차르트가 사랑한 품종이 있거든요. 그게 딱 한 종이 수입되어 왔는데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뭐 별로 비싼 와인은 아닌데 결국 그 수입상에서 수입을 이미 5년 전에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 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벌어먹은 놈이 무라카미 하루키죠. 하루키는 특히 이제 위스키에서부터 와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술을 자신의 작품 안에서 써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여튼 제일 재수없는 놈 제가 보기에. 날로 먹는 게 너무 많아 얘는. 특히 이제 하루키는 위스키 성지에 그 스코틀랜드의 할랜드와 그 아이레이 섬 그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그 스코틀랜드 여행지를 써가지고 그걸로 소설만큼은 또 팔아먹었는데요. 내가 제일 배 아픈 놈이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걔는 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야. 스코틀랜드 주류 업체로부터 스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비싼 위스키는 다 쳐먹고 그거 책 한 권 냈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세계인의 여행지로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언니 좋고 매부 좋고 막 그런 건데 꼬우면 성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파울로 코엘류 같은 이제 이런 남미 작가들 또한 그쪽이 또 다 가톨릭 지역이기 때문에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말에 이어서 오늘의 그 준비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와인의 역사는 너무너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BC 7000년도부터 거의 9,000년, 거의 10,000년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와인 그 자체의 역사 안에서 큰 사건은 의외로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물며 축구 가지고 전쟁도 한 나라도 있는데 뭐 와인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일 별로 역사적인 일이 거의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 자체가 결국 제가 늘 와인을 보고 와인이 어떤 술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와인이야말로 대화의 술이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술이다.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액체이기 때문에 뭔 일이 없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와인이 있는 한 아무래도 물론 와인도 많이 처먹고 술 꼬라가지고 이제 깽판 치는 주폭을 부리는 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와인이 있는 한 뭔가 사랑과 평화가 동반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사건이 없어 사건이 그 9,000년 동안에. 근데 어찌보면 와인 자체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은 두 개예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파리 만국 박람회 나폴레옹 3세 시절에 만국 박람회 때에 이른바 보르도 지역의 와인 그랑크리 와인을 선정한 것. 이거는요 굉장히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되겠지만 특히 권력과 비즈니스의 와인을 할 때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요. 왜 중요하냐면 와인이 드디어 1855년이면 자본주의라는 패턴이 이제 모든 인류의 삶의 질서를 규정하는 이제 본격적인 시대잖아요. 와인이 드디어 어떤 하나의 문화 혹은 기호품에서 벗어나서 한 나라의 국가 산업으로서의 상품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해예요. 나폴레옹 3세가 왜 그 수많은 그때만 하더라도 15,000개가 넘는 와인 제작자가 있었는데 프랑스에만 보르도 그것도 특히 메독 지역 물론 샤토 오브리옹 같이 그라브 지역 와인 한 개가 예외죠. 그게 너무너무 옛날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메독 지역이 아닌데도 얘는 끼워줘야 돼. 해가지고 이제 샤토 오브리옹만 예외적으로 끼워줍니다. 하물며 그때도 유명했던 디저트 와인, 황금의 디저트 와인 샤토 딕갱 같은 것도 안 끼워줬는데 이 오브룡 하나만 예외적으로 끼워주고 왜 그 보르도 메독 지역에만 그 와인을 특급 와인을 61개를 선정했는가? 그것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별을 시켜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물론 나폴레옹 3세도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지만 이 만국 박람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한 적 뭐 있잖아요, 그죠? 이 보통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있던 그 생산력이 급성장할 때 다 박람회를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제 시카고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등장을 하고요. 일본도 전후에 이제 그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했죠. 한국 마찬가지고요. 중국 여러분 최근에 한 거 기억나죠? 완전 개 난리 부린 거. 근데 박람회가 뭡니까? 박람회 뭐 하는데요? 예? 상품 홍보하는데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 상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우리가 잘났다, 우리게 훨씬 더 좋다, 우리는 이런 게 있다, 너희는 저런 게 있냐, 그야말로 상품의 무한 경쟁의 장이거든요. 그래 당연히 주최 측이 제일 많은 부스를 차지하고 주최 측이 당연히 그 많은 비용을 내는 만큼 뭐죠? 제일 그 이니시티브를 잡게 돼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자본주의 산업에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어요? 프랑스에 농업 국가인 프랑스에서. 자, 직물 산업. 영국의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산업은 직물 산업인데 직물 산업 영국에 아주 잽도 안 돼요.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모든 대부분의 명품들은 다 프랑스지만
그 명품의 역사는 다 20세기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에는 영국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은 페르낭 브로델 같은 그 아널 학파의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 출발이 철도라든지 무슨 뭐 엄청난 그 철강 그 중공업에 의한 게 아니라 면직물 영국의 면직물 산업에서 자본주의가 본캐가 되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요즘에 그 세계 경제사에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폴레옹 3세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호스트인데 뭔가 딴 나라들을 압도할 만한 이걸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각에다가 좀 내일 모레면 지금 개막을 해야 되는데 뭐 6개월 전까지인가 이렇게 사실 전략적인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뭐 수출품으로서 뭐 좀 할 만한 공산품은 없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는데요. 늘 혁명하느라 바빠가지고 잘 못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한 것 중에는 와인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그걸로 해. 근데 그냥 뭐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남들하고는 완벽하게 차별해야 돼. 뭔가를 보여. 우리 프랑스어는 이래서 위대하다라는 걸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표 선수만 뽑아. 그것도 이미 외국인들의 입맛으로 검증된 거. 그러다 보니까 부르고뉴가 완전히 여기서 뒤지게 됩니다. 부르고뉴는 파리 북동쪽에 있는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외국까지 수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부르고뉴 다 빼. 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까지 교육을 했던 왜 수출했던 거는 보르도에서도 매독이다 이거.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등급을 매겨. 뭐야? 소비자가 원하는 그대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출 가격이 제일 높은 게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질, 그렇게 뭐가 중요해? 비싼 게 좋은 거야, 자본주의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손해를 이제 망하게 되는 회사가 등장하는데 미처 수출 회사의 와이너리인데도 소식을 깜빡 정보가 배달이 안 됐거나 각 샤토에 잠시 주인이 바람피러 나갔거나 중에 이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게 출전을 못한 거야. 처음 정할 때 못 끼어가지고 영원히 못 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뭐 이거 너무 한 번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근데 역시 프랑스는 프랑스예요. 중요한 건 사실 내용과 기준은 아무것도 없었으면서 우리 수출 가격밖에 없었으면서 거리를 지키기에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 정했든 못 정했든 이걸 우리가 자주 바꿔버리면 우리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다. 이 거리를 영구화시켜버리자 그냥. 자,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안 돼. 우리나라 같으면 또 가서 덜어 눕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손해보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왜? 그럼 그것도 신청하시지. 그래서 그 61개 중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딱 두 개만을 예외로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의 경우는 서류상의 문제로 억울해서 못 낀 와이너리 하나를 5등급에 넣어줍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그 와인도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훌륭한 와인이에요. 그거 뒤에 첨을 하나 끼워 넣어준 거. 다음에 거의 120년이 지나서 1973년도에 파리의 심판 3년 전에 1855년에 2등급 판정을 그래서 1등급 4종류밖에 없었거든요. 2등급 판정을 받았던 와이너리 중에서 100년 동안 징징댄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진짜 줄기차게 틈만 있으면 우리가 왜 2등급이냐. 개새끼들아 막
이게 막 가서 들어 눕고 막 평전을 들어 눕는 놈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자크 시락이 이 와이너리 주인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이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로스차일드가의 와인인 샤똥 무똥 로칠드예요. 그래서 그때 그 와이너리 주인인 그 머시기 로스차일드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 120년 만에 불을 풀고 나서야 우리는 2등급이었다. 하지만 무똥은 그때나 지금이나 1등급이다. 나는 정말 짧고 간결한 며칠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프랑스 정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2등급 한 개의 와이너리가 2등급, 1등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또 프랑스야. 또 넘어가죠 이걸. 우리 같으면 우리도 나도 씨발 우리가 왜 4등급이야 씨발 2등급으로 올려줘 막 그럴 텐데 또 넘어가. 그 두 번의 바뀐 거 말고는 이걸 그대로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유지하는 힘 이게 이제 또 이 프랑스의 또라이 새끼들의 무서운 힘이다. 그래서 이 1855년 이후에 55년을 기점으로 자 와인이 어떤 한 국가에 있는 국가 산업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 그냥 와인은 그 전까지는 뭐였다? 만들어서 동네에서 묻고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육품이 되는가 동시에 자 교육품이 됐어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된다는 뜻이죠. 와인 재배의 지역이 전 세계 전 지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잘 만들면 우리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남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호주,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전부터 만들어 왔지만 여기서부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와인 재배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세계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1번과 2번에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샤도네이 100%로 재료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1970년 파리 심판 화이트 부분 1위를 한 샤토 몬텔레나고요. 하나는 역시 캘리포니아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의 샤도네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은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나. 이게 싼 와인은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싼 와인을 하면은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 똑같은 샤도네 어떤 게 1위를 한 것인지 한번 어떻게 샤토 몬텔레는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자, 확률은 반반 50%야. 가격은 5배 차이 나는군요. 이렇게 막 신경을 써가지고 향을 맡고 혀로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확 취해. 야, 진짜 모르겠다 이건.
자, 이리 마셔도 보고 저리 마셔도 보고 귀로 마셔도 보고 코로 마셔도 보세요. 자, 참고로 파리의 심판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왼쪽은 레드 와인이고요. 오른쪽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의 그도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에게 2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했어요. 무조건 프랑스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물론 다 블라인드죠. 그래서 프랑스가 10종 각각 부분 화이트 레드 10종, 미국 캘리포니아가 10종. 그래서 총 각각 20종씩 40종이 경합을 벌이는데요. 그 종합 점수가 발표되자마자 와인의 역사는 뒤집히게 돼요.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와인 역사상 두 번째 큰 사건이 돼요. 왜? 1855년 이후로 100년 동안 프랑스의 지위는 굳건한 것이었죠. 그냥 와인은 프랑스고 나머지는 그냥 프랑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진 와인 공화정의 시민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와인은 예술품으로 생각이 되었고 나머지 유럽과 나머지 신대륙 지역의 와인은 그냥 음료수로 취급되던 바로 그런 때에 이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에 특히 프랑스 애들이 여러분의 양키 미국인들에 대한 이 문화적 반감과 우월성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왜? 지들도 미국 식민지를 남부에 갖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전쟁때 지면서 이 양키들한테 동부 애들한테 다 뺏기거든요. 루이지애나 주가 본래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 전쟁에서 지면서 이게 전쟁 배상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원한이 있어 프랑스는 이 양키들에게. 그래서 양키들이 와인을 만들어 저 맛도 모르는 영국인의 후예들이 근데 저기 보시면 일단 10개 중 레드 와인을 보시면 10개 중에 탑 10 10개 중에 일단 숫자로도 미국 와인이 6개예요. 다행히 2, 3, 4위는 정말 프랑스가 자랑한 샤또 오브리옹, 샤또 무똥로실드 다 이제 보르도의 1등급 와인. 샤또 몽로즈는 슈퍼 세컨드라고 불리는 2등급 와인. 2등급 와인 중에서 거의 1등급에 필적한다는 뜻의 슈퍼 세컨드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와인이 3개가 있어요. 3등급에도 슈퍼 세컨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슈퍼 서드인데 거의 슈퍼 세컨드로 칭해주는 와인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샤또 빨메라는 와인이고요. 2등급 중에서 샤또 몽로즈, 샤또 레오빌 가스카즈, 그리고 칼 막스가 사랑했던 샤또 꼬스테스투르넬. 새끼는 그때부터 사회주의자라는 놈이 졸라리 비싼 와인을 파리에서 처먹었다 말이에요. 이 세 개는 이 네 개를 합쳐서 슈퍼 세컨드. 그러니까 1등급 얘들은 1등급과 똑같다. 가격도 사실은요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다행히 그 프랑스의 자존심인 세계의 와인이 2, 3, 4등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는요 스택스립 와인셀러의 이 부티크 와인이 압도적 1위를 합니다. 저 스택스립 와인셀러는 지금 레오빌 라스카스는 6위를 했네요. 슈퍼 세컨드. 근데 이 와인을 제한 프랑스 그 위대한 보르도의 프랑스 와인들은 뭐 부르고뉴 와인들은 줄줄이 밑으로 추락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우리 저 스테슬리 와인셀러의 레드 와인은 지금 우리가 한 먹으려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도저히 사서 먹기는 너무 더러운 가격입니다. 저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저기 5위에 있는 이제 리치 빈야드 몬테벨로라는 와인은 한 45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먹을 만해요. 이 정도면 혹시 뭐 이번 달에 세금 낼 거 안 냈다. 그리고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통 로칠드, 오브리옹 이런 건 다 100만 원이 다 넘어가는 뭐 빈티지에 따라서는 뭐 7, 800, 1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와인들이고요. 여기서 10위를 차지한 프리마크 아베이 와이너리의 와인은 우리가 나중에 캘리포니아 편할 때 한 번 더 먹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합을 할 때에 그 당시 프랑스 내 분위기는 뭐였냐면 그런 주스를 그거 먹으면 바로 들어갈 걸 그런 주스를 왜 하지? 그냥 아마 1위부터 10위 사이는 전부 프랑스 와인이 차지하고 아마 한 9위쯤에 미국 와인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아주 잘해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와인 중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사 먹어 볼 만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 먹어 볼 만한 가격을 알려드리면요. 프리마크 아베 와이너리 현실적으로 사면 20만 원 이내입니다. 글로디발 와이너리 이거 또 20만 원 이내. 글로디발 와이너리는 한 도매상 가격으로 사면 한 12만 원 정도. 프리마크는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마야카마스 빈야드는 아마 한국에 아직 합병도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오지 않는 한은 먹기는 힘들고요. 클로디발은 이러면 뭐 기억하기는 싫지만 조지 부시 주니어가 자기 취임식 때 썼던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와인이라고 불려가지고 이명박이 흉내 내고 막 저거 쓰고 그랬습니다. 재수 없어서 안 마십니다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와인은 제가 볼 때 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 것은 아까 말하는 5위를 하는 리치 빈야드 몬테벨로 이건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저런 게 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만날 일이 없다. 근데 혹시 내가 돈 안 내고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 제가 처음 와인 마시는 13년 전만 하더라도 몽로즈 정도까지는 샤토 몽로즈나 레오벨 라스카스까지는 한 30만 원 이내의 돈으로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냥 저런 뭐 구경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질병 와인들인데 자 화이트 와인을 이제 한번 볼까요? 화이트 와인이야말로 어느 정도 미국이 선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은 되었어요. 예상은 됐지만 이렇게 또한 압도적으로 이건 아예 상위권이 다 미국이야. 이렇게 압도적으로 화이트 와인이 프랑스가 완패할 줄은 몰랐고 이게 이제 먼저 레드 와인을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 화이트 와인을 발표하는데 이 결과를 보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자 심사위원이 저 뒤로 주최 측 뒤로 들어서 야 내 거 발표되면 안 돼 막 울부짖었다는 바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프랑스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들이 다 미국 와인이고, 야 이건 쓰레기 미국 와인이라고 찍었던 것이 전부 다 프랑스 화이트 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발표되는 순간, 네, 거의 인생이 끝장난다는 공포감에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메르소 샤름 많이 선전을 했고, 저는 와인을 구경도 못해요. 구경도 잘 못하고, 메르소는 워낙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강한 그 도메인입니다. 메르소 사람 룰러 같은 정도면은 아마도 뭐 한 50만 원에 훌쩍 넘겠죠. 근데 일단 구경하기 어렵고요. 그 밑에 이제 오는 이제 이 바타르 몽라쉐, 라모네 푸르동이나 특히 도면 르플레이브, 이 르플레이브는 정말 그 부르고뉴에서 가장 최고의 화이트 와인 양조가를 말합니다. 필리니 몽라쉐, 레피셜 이런 와인들은 뭐 기본이 전부 다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와인이라서 사실 우리가 만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1등을 차지하는 와인은 누구냐?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의 샤토 몬텔레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